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치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쏜다면 언제 쏠지 또 그의 폭주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북한이 과연 장거리 로켓을 언제 발사할지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북한이 꼭 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쏜다고 지금 예고는 했고 네. 아직 그 동체를 인공위성으로 발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나눠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주변에 가림막을 세워놓는 그 건물 내에서 맞추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직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40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긴 물체를 그냥 통째로 이동하면 우리가 위성에서 이미 발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동체를 그 지하나 또는 건물 내에서 조립을 해서 발사대에 오늘 밤에 세운다 또는 내일 아침에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설 연휴 때 혹시 저들이 그걸 쏴가지고 설을 망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세워도 제가 보기에는 설날 다음 날쯤 쏘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쯤 세운다 그러면 설날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빨라도. 네. 왜냐하면은 세운 다음에 뭐 케이블 연결하고 또 뭐 연료 주입하고 그다음에 뭐 장치 점검하고 그리고 그 부착했던 장비 또 떼내고 그러고 이제 쏘니까 며칠 걸립니다. 단지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처럼 지금 3번 쐈는데 그 동안에 액체 연료를 쐈어요. 액체 휘발유 같은 그런 아주 훨씬 더 고성능의 연료겠죠. 액체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고체화를 완성했다. 고체 연료를 넣고 쏜다 하면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체 연료를 안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뭐 설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제 추측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런 동향을 보이는 게 안보리 제재 수위를 좀 낮추라는 그런 모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직후 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안보리 제재가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안보리 제재도 설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소위 위성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광명성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네. 광명성이 김정일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인데 따라서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고 뭐 국내 정치용으로 쏜다 그러면 16일 이전에 쏠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용보다는 이번엔 국제 정치용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 나온 다음에 쏘지 않을까. 그리고 안보리 제재 결의가 상당히 수위가 낮다 생각하면 저는 안 쏠 수도 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안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쏜다면 제재 결의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냥 분석이신데요.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준비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림막 때문에 포착하기가 쉽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포착이 가능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굴착을 한 다음에 시험한 장비를 집어넣고 케이블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다시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직후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를 지난번처럼 뭐 한 거의 2주 가까이 1주 정도 기다려봤다가 아무것도 동향이 없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눌러버리는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 되게 잘 해주셨지만은 장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조립체들이 뭐 평양에서 제작돼가지고 이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현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평 조립동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 어떤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 등 같은 그런 모습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발사 징후는 밝히기 이제 뭐라고 그럴까 찾아내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사 시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를 했던 그런 패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를 한 것이 이제 그 4월 그 4일부터 이제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
얘기해놓고 나서 4월 5일에 발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4월에 발사할 때는 12일부터 뭐 18일 사이에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13일에 발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 12일 성공한 발사죠. 은하 3호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10일부터 22일 사이라고 해놓고 나서 12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그 통계를 봤을 때는 네. 하루나 이틀 뒤에 발사를 그러네요.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쏜다, 한다면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2월 8일 다음 날인 이제 9일이나 아니면 10일 정도,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좀 안 좋은 구정 연휴가 될 그러네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확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마음에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 통보를 할 때 그 잔해가 떨어질 궤도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도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그 궤적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대포동 1호나 2호 때와는 좀 많이 틀립니다. 대포동 1호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쪽으로 발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2호 때도 이제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2009년 발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좀 더 그때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 비난도 많고 압박도 들어오고 하니까 북한이 발사 방향을 틉니다. 발사 방향을 틀어서 이제 결국은 이 그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필리핀 쪽으로 향하는 네. 그 궤도를 통해서 발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통보한 위치, 네. 그러니까 1단계 로켓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페어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2단계 동체가 떨어지는 이 위치들이 네. 지난번 2012년에 통보했던 위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좌표를 한번 봤더니 네네. 거의 같은데 조금 차이가 한 수십 해리 정도 그 저 필리핀 쪽에서는 조금 그 필리핀 그 루손섬 쪽에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해놓은,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좀 피해를 덜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방향이나 어떤 고도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뭐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그 차이는 연료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켓 그 추진하는 그 로켓 모터가 형식이 좀 틀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페이로드,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로켓에 탑재하는 탑재 중량이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은하 3호 때 한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네. 최소한 250에서 뭐 크게 본다면 한 500kg 정도로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 특히 그 로켓 모터도 네. 그동안 북한이 그 우주로 그러니까 이 상공으로 쏴 올릴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화성 8호,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부르죠. 그 로켓 모터나 아니면 KN-58, 북한에서는 화성 13호라고 부르는 이 로켓 모터가 이번에 실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진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홍 박사님,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이지스함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련의 뭐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압박하려고 우리는 이제 의도하는 건데, 우리 군이 뭐 요격한다 뭐 이렇게 하는 네. 거는 사실 우리 군은 요격 능력이 없습니다. 백령도 상공을 지나갈 때 고도가 180km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SM2나 PAX2 이게 기껏해야 20km밖에 요격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얘기하는 거는 그 동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불발해 가지고서는 잔해가 떨어지면 잔해가 우리 육지로 온다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요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뭐 팩3도 40km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지스함에서 쏠 수 있는 SM3가 있는데 이건 500km까지 이걸로 쏜다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쏘면은 맞히면 다행이지만 못 맞히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맞히지도 못하는 거 왜 개발했냐라고 엄청난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쏠 가능성이 있고, 또 맞힌다는 것도 100km 이상은 영공이 아니라 이건 우주예요. 그 우주에 있는 거를 쏜다는 게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하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어느 영토의 상공도 아니고 공의 위의 우주인데 거기서 무언가를 맞춘다는 것은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요격하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험이지만 실제로 쏜다 그럴 때 그거를 과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일본의 경우는 또 다르고 일본은 지금 뭐 우경화 재무장 군사 재무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게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니까 이럴 때 우리 대공 체제 그 가동도 해보고 해가지고 자기네 그 어떤 재무장하는데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지스함 배치가 쏠 가능성보다는 어떤 압박용, 제가 보기엔 테스트용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양 의원님, 방금 홍 박사께서 우리 군은 요격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요격할 때 패트리어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요격 능력은 적어도 요격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트리엇도 팩3가 아니라 팩2입니다. 그러니까 팩2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금 이제 팩3라는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에 적합하게 돼 있고 직접 충돌이 가능한 그런 이제 요격체인데 네. 팩2 같은 경우는 직접 충돌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파편을 흩뿌려 가지고 그 길목을 막아서 이제 이 부딪히게 하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핵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탄두를 부셔야지 그래야지 이 부분에서 핵폭발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런 식의 파편으로 막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팩2만 가지고도 솔직히 굉장히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팩3를 안 사기로 한 건 아니고 일단 도입을 하기로 하기는 했으나 아직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팩2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것도 웃긴 것이 우리가 중고로 도입했었습니다. 독일로부터. 중고로 도입한 거를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팩3 가깝게 해가지고 해서 성능을 좀 올려놓은 상황이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가져다 놓고 있는 그 이제 팩3 미사일 같은 것들도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상의 방어 체계가 네. 부족한 게 아니냐, 확실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논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뭐 사드를 도입하건 도입하지 않건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팩3 이상의 고도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이 LSAM.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거리가 긴, 좀 높은 이 LSAM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LSAM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한 5년,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 6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뭔가 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2020년대 초 정도나 돼야지 어떤 제품이 나올 것이고, 이게 정말 이제 실전 배치돼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네. 한 2020년 중반대나 돼야지 아마 국산 개발하는 LSAM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어쨌든 MD 능력 강화의 속도를 좀 내봐야겠습니다. 국제사안이 이렇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평양 주재 외교 사절들에게 과학기술 전당을 견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물 중에 과거에 북한이 쏘아 올렸던 로켓이 또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건데요. 평양의 외교관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이제 북한하고 좀 그래도 관계를 해보려는 나라들인데다가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은 미사일 쏜다고 안 그렇거든요. 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기상 관측 또는 뭐 지구 관측 위성을 지금 우주 궤도에 올리려고 지금 쏘는 거다. 네. 그 국제사회는 전혀 개의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학기술 전당은 평양에 있는 쑥섬이라고 하는데 새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네. 모양도 아주 특이해가지고 원자 구조 모양의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만든 네. 건물인데 금년 초에 준공했습니다. 자랑도 할 겸 또 그 안에 로켓, 과거에 쏜 로켓 같은 게 있는데,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 개발 다 세상에 좋은 나라들 다 하지 않았냐. 네. 뭐 미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본국에다가 네. 전 세계에
우리의 목적이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것 좀 알려달라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그뿐만 아니라 연일 위성을 발사하고 수소탄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다 이런 선전전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볼 수가 그건 있을까요? 이제 어차피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판에 이걸 가지고 국내 정치용으로 올해 이제 당대도 하잖아요. 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으면 굳이 이럴 필요도 없죠. 근데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주를 개발하는 강국이다. 네. 그러면서 뭐 가로 안에 한국은 남한은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 로켓도 못 사가지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네. 마치 자기네가 강성대국이 됐다는 모양새를 갖춰서 충성해라.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무리한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한국을 찾은 것을 밝힌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건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부대가 들어온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사커, 그러니까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 코리아라고 그래서 미군이 그 어떤 특전부대 사령부를 지역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지역 단위가 보통 태평양, 대서양, 유럽 이런 단위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별도의 단위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이제 대한민국 안에 어떤 전쟁 상황이라는 거 특수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2014년부터 미국의 이제 그 75 레인저 연대의 제3대대가 이제 대한민국에 전진 배치가 됩니다. 이 레인저 대대 배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레인저 부대라는 거는 그야말로 때리는 거 전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수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보도 하고 정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을 아니면 게릴라도 이렇게 뭐 키워가지고 게릴라와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레인저 부대의 역할은 타격만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 시설, 어떤 그런 뭐 화학무기 생산 시설, 아니면 핵무기 생산 시설 이런 걸 타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레인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에는 가장 강한 특수부대가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포스가 후세인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 데브그루가 빈라덴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대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할 때 이 백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인저 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인저가 전진 배치했다는 거는 이런 부대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작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아시아 쪽을 담당하는 미국의 그린베레라는 이제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그 제1 공수 특전단, 그러니까 제1 그러니까 퍼스트 그룹이라는 게 이 아시아 쪽에 활약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또 국내에서 또 별도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해군의 네이비실 부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 해병대에 있는 해병대 속에 있는 특수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육해공 모든 특전 부대가 지금 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모여 있는 거고 그것을 미군 어떤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런 부분을 발표했다. 이건 다분히 압박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력, 이런 부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목표를 타격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 지역에서 IS의 수뇌부를 공격을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결국 그거 똑같은 일을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수뇌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배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북한의 지도부를 향한 어떤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한미 연합훈련만 해도 북한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뭐 이지스함도 앞서서 한반도 부근에 배치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최정예 부대까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느끼는 압박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글쎄 뭐 이제는 뭐 달리 우리가 제재할 게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참수 작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김정은의 목을 베겠다는 거죠. 이런 특공 작전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이 없는데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을 다 장거리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미연합 차원에서 그 연합 방위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특수전 병력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했다가 이제는 이거 과시하는 거고 또 전략 자산으로 B-52도 오고 뭐 핵 잠수함도 오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개발하려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한국이 개발하면 일본도 개발합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핵을 개발하면 미국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강력한 한반도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준수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물론 뭐 위협이 대상이 되겠지만
그 김정은이는 사실 만약에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 그럴 때는 김정은이 일주일 전부터 이미 묘양산 지하에 이미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미국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참수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특공대, 그다음에 대량 파괴 능력,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평양을 그냥 거의 쑥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대량 파괴 능력 이런 걸 확보를 해야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드나 미사일 방어보다는 북한의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싸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억지력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로켓을 발사한다고 공인하는 이상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시점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